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의 가슴대로 큰 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말로 불필요하게 외교 상대국을 문 대표는 외교를 자신의 실질적 목적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네, 휴가철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미국 방문 행보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요. 이 선거제도 개편 방식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얘기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김무성 대표의 미국 방문 얘기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보수 본색을 보였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 방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제 어쨌든 그 여권의 차기 유력 주자로 지금 부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전통적인 우리 우방이고 또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차기 주자쯤으로 자리매김 되면 또 미국 가서 미국에 또 선도 보이고 미국 정가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외교적 역량 이것도 한번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존재를 이제 부각시키는데 이번에 이제 보수 본색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하고 안보 문제, 뭐 군사 문제 이런 데 있어서 특히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미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인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좀 소원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미국과의 이러한 전통적인 유대 관계 또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 그 정계에다가 김무성 대표 이러면 이제 그 미국 정계에다가도 인식시키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네. 특히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주면서 여튼 뭐 보수색인데 그래도 전통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네. 나름대로는 뭐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국내 정치용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미국에 가 있으면 사실은 당대표로서 갔기 때문에 한미 외교나 그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사안이 있고 또 대통령이 방미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뭐 대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대한민국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잘 논리를 가지고 설득도 하고 주요 인사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약간의 돌출적인 행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절을 2번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미국,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중요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북한에 관련돼서 뭐 핵무기 뭐 관련 얘기를 좀 한다든가 그리고 무슨 뭐 무기를 뭐 어떻게 사주겠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당 대표로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집권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치 정부가 그런 경향의 얘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외교적으로 미묘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외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별로 적절치 못한, 그러니까 마치 외교 무대에서 그 자기 정치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는 최근에 그 유승민 사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과정인데 왜 코드를 맞추게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콘크리트 지지율 30% 보수층에 대한 구애를 시작한 게 아니냐. 외교적인 자리에 가서 국내 정치용으로 그 30%에 대한 구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게 경선 과정에서는 혹시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게 본선 과정에서는 오히려 김무성 대표한테 대권 가도에도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셨는데요. 어떻게 보셔요? 네, 몸은 미국에 있지만 네. 마음은 한국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당 대표의 역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 이 주목받는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특히 이 한미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 그리고 한미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선 후보로서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큰 절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것을 통해서 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이 모습을 또 드러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국보다는 미국이라고 해서 한미 동맹을 아주 강조함으로써 보수 유권자 중에서 썩 괜찮은 지지율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또 절대적인 지지율을 끌어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큰절 행보,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메시지도 미국 조야에 알리는 내용보다는 우리 한국의 유권자들 다분히 겨냥한 그런 어떤 행보, 제스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앞서 김성근 교수께서도 네.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키고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변화는 단순한 당선되는 것보다도 통치 능력이 과연 있느냐. 네. 여기에서는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외교 능력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보여주느냐는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한 말씀 더 보탤게요. 뭐냐면 아까 이제 돌출 행동이라고 했던 두 번째라고 또 뭐죠? 중국이 중국보다 미국 이렇게 네. 이야기한 것이 이 우리나라의 예법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미리 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6.25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그 나라에 와서 젊음을 여기서 목숨을 바친 그 수만 명의 이 용사를 생각하면 그 영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절을 할 때 두 번 재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관례, 우리의 관습, 우리의 예절 또 이런 것을 진지하게 미국에서 보여줬다 이 점하고 그래서 사실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것이 자칫하다 중국의 심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는데 네. 바꿔 말하면 적어도 정치 군사적으로는 중국도 아직 우리한테 열지 않았다. 네. 여전히 북한하고 긴밀한 관계지. 바로 그 점에서는 또 어쩌면 중국에 울리는 효과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뭐냐면 사실은 미국 관계 무슨 미국 가서 미국 표 얻으려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전체가 우리의 표를 얻는데 다만 이제 요번에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 30% 지금 깨달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청와대에 대해서 낮은 자세를 취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선택지가 여당 대표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네. 쓸 수 있는 카드가요. 그러니까 조심은 끝까지 해야죠. 그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저와는 적어도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점을 또 분명히 하는 그런 효과는 또 있겠죠. 네. 사실 외교는 노를 노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들 하는데요. 이 중국보다 미국이라고 하는 발언 외교적 언사로서 적절한가 이에 대한 논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적절치 않죠. 네. 미국 얘기만 하면 되지 왜 중국까지 얘기를 해서 중국보다 미국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는 비교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에 가까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과공비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얘가 너무 지나치면 애절이 아니다라는 건데 한 번 큰절을 했으면 그걸로써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문화라는 게 사실 기독교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또 목례하는 게 또 기본 문화적인 건데 이런 게 굳이 한국 문화는 이렇다고까지 소개하면서까지 두 번씩 절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그 상대국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한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이냐. 그게 과연 정말 고맙다는 표시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양측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 당 대표, 그다음에 집권당의 대표고 유력 대선 후보군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을 가면 사실 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외국을 나가서 본인의 외교에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철학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한반도 어떤 통일에 관련된 부분을 구상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크게 좀 울림을 갖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는 실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네. 자기 구상이나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뭔가 발표를 하고 이런 거에서는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의 얘기가 팽팽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방미가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미만 놓고 보면은 네. 김무성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로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주목 효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국내 유권자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 이펙트, 주목을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정점에 지지율은 또 급상승하게 되고, 최근에 자기 대권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가 1강 홀로 강세를 보이는 그 이유도 상당히 많은 이슈에 있어서의 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그 효과거든요. 그것에 하나의 방점을 찍는 것이 이 미국 방문일 수 있는데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중국보다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발언 자체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이지만 주목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또 한 번 이 사람의 어떤 외교적인 능력, 또 외교적인 어떤 판단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지켜보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발언은 외교적인 어떤 또 이론적인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면은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행보, 특히 반기문 총장을 만나는 등 이런 네. 중국보다 미국 이외의 발언들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는 상당히 주목 효과를 노린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한 가지 여론의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 관련되는 조사들을 해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중국과 관련된 여론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이 이러한 부분에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자칫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어떤 문제, 경색 이런 부분에 노출되게 될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감지된다는 걸 본다면, 아직까지 중국이 그런 반응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무엇보다도 외교적이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이 교훈은 다시 한번 김무성 대표가 되새겨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얘기 주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명부제를 권역별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내놓고 있고요. 이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라고 해서 상당히 대립각이 확실하게 이제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세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주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네. 사실은요, 이 당초에 비례대표적 의의라든지 이 취지가 이 무슨 사표를 방지한다든지 또 전문성을 네. 이제 국회에서 어떤 전문성을 보완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비례대표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데, 사실 비례대표제라는 게 대통령제 하에서 그 정당들이 지금과 같은 그 강력한 중앙당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도 문제되니와, 거기서 또 이 비례대표는 정당이 거기서 공천권을, 그러니까 정당이 사실상 국회 의석을 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네. 취지가 되면 과연 이제 이것이 맞느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당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정당의 힘이 더 세질수록 현직 정부와 그 대통령과의 마찰은 더 심해지고, 이것이 뭐냐면 무한정쟁으로 갈 소지가 거기도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 볼 때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네. 우리나라 지금 그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무슨 사표 방지라든지, 사표 방지는 지금 뭐 정당 이제 그걸로 하니까 또 의미가 좀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문성이라든지 직능성이라든지 직능 대표성, 전문 뭐 대표성 이런 것이, 그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그게 통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정당의 지도부가, 정당의 리더가 그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볼 때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런 식의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권역별로 하자는 이야기는 그건 야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얘기죠. 왜냐하면 야당의 몰표라는 것은 여당의 몰표 현상보다는 더 강력하니까, 이익이 되면 누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 석이라도 이익이 되면 야당이 더 이익이 되니까 계산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당 지도부가 갖고 있을 뭐 피자 뭐라고 네. 그럽니까? 그걸 이것을 파이 이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게 커지잖아요. 옛날 뭐 경제개발 논리가 아닙니다만 네. 파이가 커질수록 누가 힘이 세집니까? 야당 지도부가 힘이 세지잖아요. 네. 자기가 갖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그런 면이 있고, 이래서 지금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제 주장할 수 있고 여당에서는 이제 반대할 텐데, 그건 자기들 산술적 계산으로 보더라도.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하자고 만든 겁니까? 그게 국회라든지 뭐 전국 제도를 지금 고치자고 만든 건지, 난 그걸 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별도의 뭐 기구가 둬야 될 텐데 당 혁신하자고 해놓고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의 더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 글쎄 그게 그래서 설득력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 뭐 당 혁신위원회에서 뭐 꼭 못한 일은 아니고요. 뭐 네. 지금 정치개혁 특위나 당내에 그런 그 기구가 없기 때문에 혁신안 중에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혁신안으로 내놓은 건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한 걸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네. 원치 않거든요. 네.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여론조사상으로도 훨씬 높은 상황인데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그 새정치연합에서 하고 싶어 했던 얘기, 지역구도를 깨자, 그 다음에 표의 등가성에 맞게, 득표율에 맞게 국회의원들이 각 당에 좀 이렇게 네. 의석수를 갖자. 이런 주장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좀 너무 늦었어요. 내년 선거에 그 적용하기에는 한 8개월밖에 안 남아 있고요. 지금 헌재가 작년 10월경인가요? 10월경에 2대1로 인구를 네. 맞추라고 그랬으면 그때 예를 들면 선거구제를 좀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텐데 62개에 지금 2대1로 맞추기 위해서 62개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62개 선거구를 조정을 하게 되면 현재 246개의 지역구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네. 있죠. 소선거구제 이대로 간다면은. 그러면 300명 이상을 국회의원을 늘리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비례대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가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46개에서 많게는 15개, 적게는 한 10개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대략. 그럼 지역구가 255개 정도에서 260개 정도가 되거나 그러면 300명 이내를 늘리지 않는다면 비례는 40명에서 45명 정도, 많으면 한 50명 정도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지역구도를 어떻게든 완화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당 독식을 좀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국 정당화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걸 좀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플러스 소선거구제 연동제를 네.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권역을 나누고 그 권역에 인구 비례를 주고 미리 국회의원 TO를 주는 300명 이내에서 그래서 거기서 득표율을 따져서 이렇게 하자는 사실상 독일식 그 선거구제를 우리나라로 그 변형시켜서 온 거죠. 이제 이런 건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하고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네. 제가 보기엔 도저히 채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2안으로 낼 수 있는 게 그럼 300명 이내로 하되 지역구는 늘어난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나머지 45명에서 50명 정도는 되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는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인구 비례로 나눠서 권역별로 그 TO를 주는 거죠. 네. 비례대표 TO를 주고 각 권역에서 그 정당 득표율로 그 의원을 뽑고요. 단 지금 광역의원에서 광역의원 비례에서 채택하고 있듯이 네. 일당 독재 독식 규정 방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1당에 아무리 득표를 많이 해도 3분의 2 이상의 그 의석을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걸 권역별 그 비례 국회의원에 적용을 한다면 적어도 그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이렇게 골고루 그 비례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 득표율에 따라서 아마 비교를 해 보더라도 새누리당이 크게 손해나지 않는 이런 거라면은 정말 대의명분을 위해서 그 각 지역이 그러니까 각 정당이 지역구도를 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좀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네.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반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말씀을 네. 드리고 뭐냐면 이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중심으로 정당이 사실 정권을 네. 서로가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 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뽑히는 순간에 국민 대표성을 따로 갖고 나가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정당이 여전히 정당이 비례대표까지 갖고
이렇게 한다면 이 정당의 권한, 이 중앙당의 그 힘이 너무 세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당이 과연 이런 구조 속에서도 정당이 비례대표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 자기들이 임명하다시피 그렇게 네. 공천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정쟁만 부추길 뿐 그것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의 그 의의에 오히려 반하는 그런 결과가 날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거 자체는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참신하다. 그건 저도 네.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국민 여론은 더 나빠졌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 한 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도 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려주는 그런 노력을 먼저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 정치적인 서비스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려도 된다는 여론은 7%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채 한 명이 안 되는 숫자고요. 오히려 이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그 중에서도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의견은 과반이 넘는 10명 중 6명 정도에 가까운 57%였거든요. 국민들은 오히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더 분노해서 줄여달라는 여론입니다. 이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OECD 평균에 가까운 뭐 9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 한 명 정도, 우리나라가 16만, 17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견이 나온 것도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이 OECD 평균 국가의 평균들의 어떤 의회의 서비스라든지 상당히 어떤 질적 수준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국회의 어떤 수준이, 서비스가 한껏 높아지고 난 다음에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 국민들은 상당히 공감하는 의견을 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주장이 강하게 나왔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을 보더라도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는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는 네. 여론이었고요.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10명 중 1명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런 여론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어떤 그 의석수의 불균형을 극복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좋은 어떤 이야기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또는 제시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회의 상태에서는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 분의 의견인데요. 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